대만이 무너질 경우에 전 세계는 컴퓨터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쟁을 해가지고 비단 나와 너와의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가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전쟁에 해당 당사국은 전쟁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 후에는 상황은 항상 좋습니다. 경제는. 오늘 모신 분은 호서대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그 중국하고 대만하고의 관계 또 뭐 사실 계속 이어져 오는 몇 년 전서부터 미중 패권 전쟁, 네. 뭐 이러저러한 것들 가운데서 벌어지는 중국의 어떤 입지랄까요? 네. 그다음에 또 중국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우리부터 포함한 많은 나라들의 시각, 뭐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네. 좀 모시게 됐습니다. 아, 예, 예. 일단 지금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대만하고 중국과 그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네. 지금 상당히 그 긴장 관계가 커지고 있다. 네. 전쟁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나 그런 전문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가장 최근 들어서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요.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양상이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러한 전제는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거는 도전국과 패권국이 경쟁을 해서 비슷한 수준에 다다르면은 그렇죠. 도전국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상황을 바꾼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전쟁이 지금 가져올 후과라는 거를 과거의 기준에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상호 의존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게 전쟁을 해가지고 비단 나와 너와의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가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무력 도발을 한다. 국지적인 도발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문도를 향해서 했던 58년의 행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훈련을 가장으로 한 봉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아디지라 그래가지고선 그 방공 식별 구역에 대한 그 공군 전략기들의 위협 행동도 있었는데 이것이 가져오는 위협이라는 것이 실상적으로 보게 보면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럼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을 중국이 과연 하겠느냐. 특히 올해는 올림픽도 있습니다. 네, 이제 내년이 되겠죠. 내년 2월 달에 올림픽도 하고 11월 달 가면은 시진핑이 제3연임을 맡게 되는데 3연임은 기정사실화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득이 실보다 확실히 분명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그 양안 사이에 두고 중국군이 거기 몰려가지고 막 군사 뭐라 그러죠? 도발하고 네. 대만 해협을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네. 이러한 일들 그리고 또 중국 내부에서도 대만이 원래 거기는 하나의 중국을 네, 얘기하는데 독립을 부르짖고 있잖아요. 네. 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국내 언론들도 나오고 뉴스가 이런 분위기가 마치 전쟁을 향해 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그럼 중국은? 보통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볼 때 몇 가지 역사의 흐름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949년도 10월 1일 날 중국이 등장한 이후에 대만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중국이 티벳 문제도 해결했고 신장 문제도 해결했고 97년도를 기점으로 홍콩 문제와 마카오 문제도 반환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전체 조국 통일이라는 명분 하에서 수복을 못한 지역은 대만 한 군데밖에 없는 건데 이 대만이 관리하기가 그다지 녹록치 않아요. 첫 번째로는 인구가 2,300만입니다. 미국과의 유대 관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공격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일단 군사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상륙을 할 때는 공격 자산의 3분의 1을 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에 한 100만이 상륙을 한다 그랬을 때 30만은 그 30만이라는 건요 1, 2차 세계대전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게 대만이 그냥 일반적인 나라 있으나 없으나 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
대만이 무너질 경우에 전 세계는 컴퓨터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긴 거기가 TSMC를 네, 그렇죠. 포함한 뭐 반도체 뭐라 그러죠? 그 부품 그렇죠. 조달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거의 몰려 있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권 지수라는 걸 보게 되면은 가권 지수의 80%가 다 전자 전기예요. 예, 그러면은 전자 전기 지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권 지수가 무너진다라는 건데 전 세계가 그걸 용인하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유민주 진영에서 용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는 중국의 패권은 대만을 통해 가지고 태평양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힘의 투사라는 게 대만은 마치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과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선 뭐 굉장히 중국을 관찰하기도 편하고 억제하기도 편한데 대만을 놓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군사적인 통일을 명분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인 부분이 더 강하다. 우리가 실질적인 객관적인 측면을 봤을 때 대만을 수복한다라는 것은 그다지 녹록지 않다. 뿐만 아니라 2,300만하고 14억 인구를 등치시켜야 됩니다. 같은 수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국 통일이라는 건 합의에 의해서 평화적인 거를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2,300만이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내가 가서 쳐도 되겠다. 이거는 통일이 돼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 문제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을 포함한 서방이 과연 대만에 그렇게 넘어가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중국이 뭐 요즘 뭐 극초음속 미사일이 뭐 개발됐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군사력에 대해서 그래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상당한 피해를 미국 쪽에도 줄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무력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그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 과연 미국이 피해를 감수하고도 개입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어려울 것이다. 네. 그래서 그 뭐 영국도 마찬가지. 홍콩하고 반환했을 때 그 뭐죠? 그 홍콩 자치를 인정하겠다 약속을 했지만 네. 어겼잖아요. 작년, 재작년 막 이러면서. 근데 아무런 비난은 하지만 아무런 개입을 네, 못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기력한 모습을 또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국제 관계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소 간의 핵 도발, 그렇죠. 혹은 핵 위협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 가지고서 마치 내일 모레라도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을 때 프랑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파리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하고 뉴욕에 떨어졌을 때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파리에 떨어졌을 때는 남의 땅에 떨어지니까 미국이 아무렇지 생각 안 할 수 있어도 뉴욕에 떨어질 때는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그렇죠. 지금 대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21세기를 통해 가지고선 국제관계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라 그러면은 상호 의존성입니다. 과거에는 냉전 체제라 그래가지고선 체제와 이념이 다르면은 제거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없애야 되는 거고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를 없애야지 소칭 제로섬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제로섬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부터 용인을 했냐? 거의 7, 80년서부터 용인을 해왔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중국이고 그래서 미중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미국의 대중 견제가 늦어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닉슨 대통령이 72년도에 중국을 날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날아간 이유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미국은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유럽에서도 하기 힘들고 아시아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도 유럽 전선을 먼저 끝내놓고 아시아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그 상황에 중소 간의 관계도 안 좋았기 때문에 중국을 가서 속칭 연합을 하게 되면은 소련은 한쪽은 묶인 상태에서 움직일 거다라는 판단이 섰던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항상 미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제거의 대상이었던 냉전의 기본 의식이라든지 목적이 아니라 항상 전략적인 제어나 협력의 대상으로 존재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21세기까지 유지가 됐는데 21세기의 첫 문이 열리자마자 나타난 사건이 9.11 테러예요. 9.11 테러에 반테러 분자들을 찾으러 미국이 눈을 붉히는데 중국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한국과 일본 동맹보다도 더 먼저 달려가서 우리가 너의 편에 서줄게. 우리도 테러 집단의 공격을 받고 있어. 그게 신장 위구르족이야.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알카에다가 있고 빈라덴도 거기랑 관련이 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건 체제와 경쟁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서
같이 나서게 됩니다. 예. 그게 바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시기를 놓친 겁니다. 그 당시에 이미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아와의 미국이 와서 중국을 확실히 좀 눌러라 그랬는데 안 왔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세 번째 기회가 났는데 이건 미국이 완전히 망친 케이스입니다. 그게 뭐냐.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렇죠. 그리고 유럽발 재정 위기로 인해 가지고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 번째의 기회를 또 놓치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게 된 거죠. 오히려 중국이 안정적인 RMB, 위안화의 구성, 세계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는 측면이 오히려 더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사실은 좀 상당히 힘들어졌다. 과거에 미국은 자국의 GDP의 60%를 넘을 때 바로 태클에 들어갑니다. 그 태클에 걸렸던 나라가 일본과 독일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프라자 합의로 뭐 망가진 20, 30년을 보내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동독, 통독으로 인해 가지고선 그 부담을 덜 수 있을까, 덜 수 없을까 하는 문제에서 비교적 소프트 랜딩을 잘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사실 쉽지 않다. 중국이 이러한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선 군사력을 확대하는데 미국이 그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지금 10년째, 20년째 계속 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상호 의존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느 하나고 무력 도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무력 도발에 대한 근거 혹은 정당성을 찾기가 역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국 쪽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그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어떤 그걸 천명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대만은 지금 자꾸 분리 독립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이러한 행위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 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속칭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라고 중국에서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미국은 내정 간섭뿐 아니지만 세계적인 평화 그리고 국제 질서를 위해서 내가 수호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대만을 쳤을 때 득과 실을 우선 봐야 되는데 어떤 득이 있는가 어떤 실이 있는가입니다. 득은 아마 명분상의 득이 있을 겁니다. 조국 통일, 조국이라는 수복이라는 측면에서. 근데 실이라는 측면은 중국조차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실이 발생할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모든 공급망이 깨져가지고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밸류체인, 반도체 특히. 근데 중국이 지금 속칭 21세기 미국을 따라잡고 미국을 앞서겠다라고 하는 산업들은 속칭 신흥 전략 산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중국에서는. 그게 바이오, IT, 그리고 뭐 환경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뭐 거기 한 가지 더 나가면 뭐 AI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 다 공통 분모로 되는 것이 속칭 전기 전자에 기반한 반도체 그리고 첨단 제품입니다. 그 수급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욕은 있다. 그리고 그 명분도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쉽지 않다. 오히려 그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2,300만을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중국 대륙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프트 랜딩한 통일을 구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의 통일 전선 전략, 통일을 한다 그랬을 때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로 전략을 펼칩니다. 그게 이제 하나가 심리전, 그리고 하나가 언론전, 그리고 하나가 법률전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갖춰놨어요. 이것이 안 먹혔을 때 속칭 무력을 동원하겠다라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가 갖춰졌긴 했지만 완벽한 상황에 이르진 못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또 최근에도 나타난 게 대만에서 얼마 전에 그 국민투표가 있었거든요. 결과가 민진당의 승리로 돼버렸습니다. 근데 선거 사전조사는 국민당 쪽 우세로 나왔습니다. 근데 국민당의 우세가 뭘 의미하냐. 국민당은 끊임없이 중국의 공산당하고 교류를 해왔어요. 아, 그래요? 네, 속칭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이 좋은 거예요. 뭐 통일하겠다는 얘기 안 하고 독립하겠다는 얘기 안 하고 그래도 싫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교류할 수 있거든요. 마치 그 부부관계랑 비슷합니다. 나쁜 부부관계 뭐냐? 제일 안 좋은 부부관계는 말 안 하는 거죠. 아, 그렇죠. 무관심이죠. 근데 뭐 이런 표현은 맞지 않지만 욕이라도 하고
뭐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좀 약간의 그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민진당은 속칭 무관심입니다. 예, 그래서 철저히 민진당을 배제한 정책을 써왔는데 국민당이 우세로 나오니까 공산당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선거 막상 뚜껑을 열고 결과를 봤더니 대만 국민들이 하나같이 민진당을 찍은 거예요. 물론 그 퍼센테이지는 높지 않습니다. 투표율도 높지 않고 그 찬반의 논인데 한 4%, 2% 정도의 괴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민진당이 이겼다라는 거는 전체 국민들이 중국으로 가는 건 싫다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통일전선 전략에서 심리전, 언론전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군사들을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런 어떤 하는 거는 그냥 긴장 분위기를 통한 어떤 협박 정도, 위협 요 정도로 보면 될까요? 미국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할 능력이 됐다. 50년대는 비행기를 동원하고 싶어도 그 비행기의 성능이 안 됐고 60년대에는 항공모함이나 뭐 그게 없었기 때문에 배를 보낼 수준이 안 됐고 중국이 왜 대만을 정복하지 못했느냐? 그 육전대라 그래가지고선 해병대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중국 본토에서만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물 위를 간다라는 거는 자체를 고려를 별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명한 의지입니다. 대내적으로는 통일 의지는 분명하다. 대만은 우리의 일부분이고 이러한 주장은 세세대대 지도자가 바뀌어도 동일한 입장이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 적어도 이 아시아권에 있어서 중국의 어떤 영향력 과거 같지 않다. 쉽게 보지 말아라. 내가 1도련, 2도련 해가지고 미국이 접근하는 것도 거부를 하고 있고 내가 이 정도의 영향력 투사는 분명히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과의 패권 경쟁은 이미 게임이 끝났고 나의 우승으로 이 지역은 내가 관할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이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최근에 나온 그 블룸버그 경제 그 조사 연구에도 보니까 2022년에 가장 큰 시장 위험으로 인플레이션,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전쟁으로 꼽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전쟁은 또 그 대만하고 뭐 우크라이나 이거를 합쳐버리면 또 30몇 프로 해야지 아예 1등이 돼버리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주식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이 되게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일단 지금 그런 표면상으로 드러나 있는 중국과 대만의 어떤 그 위험한 상황, 뭐 대만도 뭐 100만 예비군을 동원한다 뭐 이런 뉴스가 네. 뭐 슬슬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그냥 정치적 어떤 그 수사 정도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럼요. 대만의 입장에서도 위기라고 상정하고 그 결의를 보여줘야 됩니다. 안 넘어올 거 알아 라고 하고 그냥 손 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시대의 주제가 마치 빼놓을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전쟁이 돼버렸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누구로부터 야기되는가? 근데 우리가 조금 이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맥락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상 전쟁에 해당 당사국은 전쟁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크라이나 푸틴한테 내년에 전쟁한다며? 라고 얘기했을 때 푸틴은 난 그런 얘기한 적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예. 시진핑한테 내년에 전쟁한다며? 그러면 시진핑도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럽니다. 그건 뭐냐? 나의 의지를 분명하게 강력하게 드러내겠다라는 건데 그걸 누가 받느냐? 미국은 그걸 전쟁이라고 규정 짓는 겁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아마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도 문제가 될 그렇죠. 것이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양적 완화로 인해 가지고서 엄청난 유동성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 그리고 또 상대방을 견제해야 되는 과정에서 전쟁이라는 단어도 또 시장을 또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쟁 어디서부터 나온 소식인가 하고 들어보면은 전부 다 미국입니다. 실질적으로 러시아에서는 전쟁이라는 단어 쓴 적 없고요. 중국에서도 쓴 적이 없습니다. 뭐 유사한 개념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 특징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네.
그 국경 지역에 이제 러시아군이 좀 집결하고 있고 네. 거기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자체를 침공을 위한 훈련 과정으로 이제 보통 미국발 뉴스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네. 보도를.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곧 날 것 같은 분위기. 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나토의 어떤 맞대응 성명. 그래서 이거 심각해지네 이렇게 보는데 네. 이것도 역시 하나의 정치적 네. 행위다. 제가 그러면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8.15 구독자거든요. 아,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의 진행을 보면서 제가 뭐 많은 생각도 하고 또 많은 그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프로그램에 많은 그 경제 증권 관련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주가 변동이 있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지금 그게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네. 않고 있죠. 천연가스 가격은 변동하고 있다라는 건 그렇죠. 분명합니다. 공급을 끊거나 뭐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수송관의 허가에 대해서 독일이 속칭 우크라이나 침략을 대비해서 하게 되면은 이 수송관 내가 쓰지 않겠다라고 또 러시아를 윽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 우리가 한 가지를 이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전쟁으로 됐을 때 과연 푸틴이 원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지금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흑해를 통해서 네. 그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예. 뭐라 그러죠? 해상권? 예. 네, 그거를 제가 그걸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질문을 하면은 왜 푸틴이 전쟁을 하려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은 아무도 정확한 대답을 안 합니다. 예. 아니 동기가 있어야지 전쟁을 하는 거고 전쟁을 하려면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또 얻는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럼 첫 번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역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봤을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항상 자기 거라고 생각해왔어요. 민족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예. 근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왔어요.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러시아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들어간다라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야.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었느냐. 푸틴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뭐 명확한 주권, 분명한 주권은 러시아와의 파트너십에 의해서 공고히 되고 그때 증명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단독으로 했을 때는 네 주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걸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리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가 키예프예요. 네, 키예프에 제가 예전에 갔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를 가면요. 6시간 동안 밀밭, 6시간 동안 옥수수밭밖에 안 보여요. 하긴 거기가 평지입니다. 세계적인 곡창지대라면서요. 네, 곡창지대예요. 평지로 모스크바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공격당할 때 방어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누가 방어물이 없으니. 나토가 들어가게 되거나 미국이 들어가면 러시아는 진짜 장벽을 쌓지 않는 이상은 이거 다 감당해낼 수 속칭 해자가 없는 거예요. 네, 해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게 지리적인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러시아의 의지입니다. 예. 어떤 의지냐? 이것도 역사와 관계된 건데 동독이 통독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 그때 영국, 그리고 프랑스가 당시에 소련하고 이런 협정을 맺습니다. 근데 그게 협정이 문서화되지 않고 구두로 맺습니다. 아, 우리 동독까지만 나토를 확장할게. 그 다음에는 안 할게라고 해놓고선 그 이후에 점점 회원국을 늘려가지고선 지금은 31개 회원국이 나토로 가입돼 있고 바로 러시아 코앞까지 나토 회원국, 과거에 자기네 위성 국가였던 나라들이 지금 나토 회원국이 돼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의 안보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평원으로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거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가 적어도 우크라이나만큼은 관리를 하겠다. 뿐만 아니라 흑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하면은 동쪽으로는 뭐 블라디보스톡, 서쪽으로 하면 흑해 함대. 우리가 다 예전부터 들어오던 그렇죠. 건데. 공포의 네. 대명사였죠. 그 흑해 함대는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뭐 미국 편을 손을 들어주면은 이 흑해 함대는 죽은 함대나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거지. 끝으로는 내가 군사력을 갖다 놓는다라는 거는 내가 이 지역에 대한 명확한 나의 그 보장을 받고
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구두로 보장을 받았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실효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아마 러시아 측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명문화된 법적 조항을 요구할 겁니다. 나토에는 더 이상의 회원국 확대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나토로 가입하지 않겠다.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라든지 나토 가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명문화된 걸 원할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푸틴이 속칭 무력을 동원해 가지고서 우크라이나를 겁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어떤 전쟁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푸틴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전제가 이쪽에서 그 요구를 들어줬을 때잖아요. 만약에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그랬을 때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 아닌가요? 신뢰가 있죠. 친러적인 그런 성향을 띠든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힘을 못 썼을 때 러시아가 침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국지전입니다. 예, 그건 전면적인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또 전쟁을 할 만한 여력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요, 징병제가 아니에요. 모병제예요. 한 30만 밖에 군대가 안 되고 인구는 뭐 한 4,3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붙게 되면은 사실상 실효적인 어떤 성과는 힘들다. 다만 러시아도 알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다 망쳐놓으면은 결국은 자신한테 돌아오는 후과가 더 큰 거예요. 뭐 첫 번째 먹거리가 없어요. 그렇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옥수수인데 옥수수와 밀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나토와 미국은 유럽은 그 러시아가 원하는 그래 우크라이나는 나토로 받지 않을게라는 그 러시아의 어떤 속 요구를 들어줄 의향은 있는 건가요? 외교가 바로 그겁니다. 외교는 보통 예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예술 중에 하나가 모호함입니다. 그렇죠. 이 외교적 수사는 네. 이래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그러니까 되고. 저랑 대표님이랑 막 말다툼을 했어요. 근데 외교적인 수사는 어떻게 표현하냐? 너의 뜻을 알겠어. 나의 뜻을 분명히 전했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분명히 싸웠습니다. 욕을 하고 그랬는데도. 근데 외교라는 것이 왜 예술로서 왜 그리고 그 많은 모호성과 여지를 남겨놔야 되느냐? 그래야지 여지에 대한 선택권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게. 아니면 그러한 우리는 절대 도발이라든지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행위를 안 할 거야. 그럼 우리 한번 같이 논의해 보자. 그렇지만 법적인 사인까지 가기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빨리 사인하기를 원쳐. 그래야지 이 사인된 협정서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내밀 테니까. 근데 그렇게 해주겠냐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아마 배앓이를 하는 건 우크라이나일 겁니다. 안전도 보장받고 싶고, 그렇죠. 서방의 경제 발전에 좀 편승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러시아의 보호도 받고 싶고, 근데 이걸 문서화하고 명문화해 놓으면은 그거는 그만큼의 여지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아마 제일 멍드는 거는 우크라이나일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날 것 같은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런 어떤 그 실질적인 전쟁보다는 그러한 서로가 원하는 선에서의 마무리 정도로 그럼요. 끝날 것이다. 그럼요. 그걸 누가 더 아름답게 꾸미느냐가 외교의 뭐 비법이라고 할까요? 네, 그 특징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또 미국이나 나토 입장에서도 그런 거 그냥 그래 안 할게 나토로 가입시키지 않을게 단순히 이 이상의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반대로 이쪽에서도 그래 나에 가입시키지는 않겠지만 너가 여기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다스리려는 시도를 하면 안 돼. 아니면 뭐 제가 원하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서 그러니까 그런 수를 다 이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케이. 내가 우크라이나 근처에다가 탱크랑 뭐 무장 장비를 갖다 놨는데 갑자기 천연가스 가격이 뛰어가지고선 내가 이득이 많이 될 것 같아. 그럼 이걸 또 엔조이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그 에너지는 그 가스관을 통해서 천연가스 그것 때문에 가니까. 그럼 막아놨다가 좀 오른 상태에서 그럼 보낼게.
아유 군인들도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리고 보내면 그럼 그때 무슨 의미가 남습니까? 예. 그래서 막후의 교섭으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이 진행되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예, 우크라이나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아마 그걸 겁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의 경우도 그랬잖아요. 네. 전쟁 끝나고 일본 패망하고 나서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그렇죠. 소련과 미국, 이 서방 국가들 그렇죠. 간의 협상으로 우리가 반동강이 나버린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얄타회담 바로 그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 그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전쟁, 그로 인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리스크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사실 그게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전쟁 후에는 상황은 항상 좋습니다. 경제는. 왜냐하면 갑자기 발전도 많이 해야 되고 물건들도 많이 해야 되고 그동안 소비됐고 위축됐던 것이 또 풀어지기도 하니까. 근데 그 모험이 너무 크죠. 그렇죠. 네. 사실 그 새로 만드는 거는 그렇지만 그 전에 있는 것들이 또 상당수 파괴가 될 거기 때문에 예, 큰 손실이 먼저 있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벌어지는 어떤 상황을 네. 계속 지켜보면 되겠군요.